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자산을 투자할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부분에서 대체 자산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이 이제 선호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특히 지금처럼 이제 좀 어려운 시기에는 선호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용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가격 상승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희가 어떤 자산에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운용하면서 얻는 운용 수익률과 이걸 청산, 매각하면서 얻는 이제 매각 수익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매각 차익도 보시면 이제 주식이 굉장히 높게 사실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변동성이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굉장히 사람을 이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게 이제 오피스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금융 위기나 이런 어떤 위기 때에도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수준 자체도 한 최근 10년 한 4% 이상의 4%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때 굉장히 좀 그나마 좀 다른 자산보다 안정적이면서 조금은 좀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이제 과연 이제 오피스 가격이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과연 고점이냐, 이제 폭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상당히 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게 지금 현재가 가격의 거품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전 좀 이제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가격의 거품을 말해주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비트코인이고요. 이게 일본의 과거의 어떤 주택의 거품 현상입니다. 굉장히 그래프가 굉장히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강남에 투자해야 돼. 강남은 불패야. 이런 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거품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막연한 기대는 굉장히 자가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상승하니까 더 투자하게 되고 더 투자하게 되는, 왜 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투자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비슷한 그래프로 보이고요.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고점에 오면 이게 가격이 왜 상승했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가격의 거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오피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대체 투자의 가장 선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오피스라는 자산은 가격의 거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그 GDP의 시장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피스 가격의 상승이고요. 그래서 사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오피스 가격의 GDP보다 오피스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좀 더 높게 일어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2010년 이후에 보시면 굉장히 좀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 GDP랑 오피스 가격이랑 이제 일정한 방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오피스는 굉장히 GDP,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그 국가 경제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오피스의 사무직 종사 수가 늘어난다거나 투자의 규모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오피스의 임차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피스에 이런 어떤 자산에 투자할 때는 이제 투자 수요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GDP와 오피스 가격은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일정하게 상승했다라는 소리는 상승할 만했다,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좀 높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한 5% 정도, 연 5% 정도 상승했는데 이게 과연 거품이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매매 지수와 이제 금리에 대한 관계입니다. 보면 2010년 이후에는 굉장히 좀 이제 반비례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오피스의 가격 상승이 사실은 굉장히 좀 높게 일어난 것 같지만은 어떤 금리의 하락, 그 다음에 어떤 GDP의 지속적인 상승 때문에 오피스 가격이 상승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오피스라는 그 대체 자산에 대한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 왜 이제 그 대체 자산이 좋냐라고 할 때에는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아까 잠깐 보셨다시피 어떤 투자 전략은 이제 대표적으로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투자 전략은 이제 포트폴리오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적절하게 이제 주식이나 채권 비율을 조정해서 안 좋은 수익률을 내는 자산은 이제 빼고 좋은 수익률을 얻는 자산, 좀 그렇게 기대되는 자산은 이제 비율을 조정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굉장히 이런 노후된 빌딩을 굉장히 싸게 사는 거죠. 굉장히 싸게 사서 이걸 이제 리모델링이나 뭐 수리를 통해서 굉장히 좀 가치를 올린 다음에 여기 임차인을 모집을 해서 부동산 자체의 이제 가치와 운용 수익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뭐 아예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좀 상반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런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또 다른 분산 투자의 방식으로 이제 대체 자산, 그거의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가 이제 선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은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코어, 그러니까 좋은 거. 대충 좋은 거는 이제 가격이 비싸겠죠. 그래서 수익도 낮고 리스크도 낮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밸류애드라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노후된 빌딩을 이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우량한 임차인을 다시 모집을 해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는 좀 중위험 중수익 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오퍼튜니스틱,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 전략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런 전략이라는 게 일반 자산, 주식이나 채권 전략하고는 좀 차별된다. 그래서 대체 자산으로서의 어떤 분산 투자에 좀 양호하게 작용할 수 있는 면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밸류애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메트로 타워가 이제 공시율이 한 2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당 한 2,150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한 빌딩을 이제 T타워가 이게 여기에는 원래 이제 LG U 플러스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옥을 이전하면서 여기 대규모 공실이 한 55%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많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좀 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실이 이제 다 채워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2,150만 원에 가깝게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차별적인 그 투자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대표적인 분산 투자의 방법으로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크게는 이제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이제 간접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간접 투자는 이제 펀드, 리츠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갯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이제 돈 줄 테니까 알아서 부동산을 사고 알아서 운용을 해라.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간접 투자에 해당하고요. 직접 투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는 겁니다. 저희가 주택을 사다시피 하는 그런 건데, 굉장히 직접 투자의 안 좋은 점은 말하자면 이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보시면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는데 임차인 모집부터 시작해서 빌딩 수리, 인테리어, 세금, 법률
지식 대출 이자도 납부해야 되고 적정 임대료하고 매각가 뭐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혼자 매입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다 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좀 힘듭니다. 굉장히 하기가 힘들죠. 반면에 간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수의 투자자, 그러니까 갯돈이죠. 그래서 투자한테 이제 투자 자금을 모아서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이제 자산 운용사한테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맡기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안 좋은 점은 이걸 이제 맡기니까 이거에 대한 수수료가 이제 지불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는 입장으로서 좀 간접 투자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직접 투자 안 좋은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100억대 건물을 보유한 이제 건물주의 고민을 보시면 임대료 인체가 한 40% 정도 돼요. 그다음에 공실도 한 20%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 애초에 부동산 직접 투자의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운영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잘 운영하거나 매입이나 매각할 자신이 없으면 저는 이제 간접 투자를 이제 추천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제 직접 투자보다 이제 간접 투자가 좀 좋은 이유는 이제 세금적인 부분입니다. 지금은 좀 이제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개정이 될 거라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간접 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이제 부과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부세 혜택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는 이제 간접 투자가 좀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접 투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접 투자는 이제 펀드하고 리츠라고 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의미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리츠 같은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이건 거래가 이건 이제 하나의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리츠를 주식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그래도 거래가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식이니까요. 근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상장이 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황금성을 좀 중요시하는 측면에서는 리츠를 좀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부동산 펀드는 그거보다 이제 황금성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프가 안 나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드린 뭐 유인물에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이제 상승을 하고요. 간접 투자 시장이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합니다. 증가를 하고 반면에 이제 공모라는 공모 펀드는 굉장히 낮은 그런 시장인데 크게 이제 그래프가 없어서 어쨌든 뭐 다음 쪽으로 바로 넘기는 게 낫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투자 시장은 크게 이제 사모하고 이제 아까는 이제 펀드와 리츠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모와 공모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는 말하자면 49인 이하의 투자자가 굉장히 좀 적은 거죠. 그 반면에 이제 공모는 이제 50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모집이라고의 줄임말이 이제 공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모라는 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뉴스에나 기사에 많이 나오는 그런 공개 모집의 형태가 이 공모가 되는 거고요. 사모는 이제 공개 모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뭐 특히 뭐 국민연금이라던가 이런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상품을 파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부동산 펀드는 어떤 게 줄을 이뤘냐라고 하면은 거의 사모가 거의 이 전체 76조 되는 시장에 거의 한 9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펀드를 투자할 기회가 굉장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공모 펀드, 뭐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셨던 거고요. 최근에야 좀 늘어나서 한 2.3조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조하다라는 거고요.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좀 그 수준 자체가 0.1%, 그러니까 주식 대비 부동산 공모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비중이 좀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 투자하느냐, 그건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구매할 때라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하나는 내 돈, 내가 들이는 자기 자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각각의 자산에다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쿼티에 투자하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용 실적이나 전략에 따라서 공실이 채워지거나 안 채워지거나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좀 변동하는, 그래서 조금은 좀 위험한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론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은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뭐 4%라고 하면 이제 따박따박 그 수익이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경우죠. 근데 이제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 3에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방식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에쿼티에 투자하는 자기 자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 정도지만 어떤 위험의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도 계속 그래프가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이 펀드에 투자한 자산이 이제 다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자산에 투자한 펀드를 이제 다시 투자하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재간접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몇 가지 간접 투자의 방식은 뭐 무엇을 투자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느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부동산 공모 펀드, 요새 이제 공모가 많이 나오니까 공모 펀드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공모 펀드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아까 말했던 고위험, 고수익의 펀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다가 그게 잘못되면 이 시장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생소한 시장이고 안 해도 상관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운용사가 만드는 그런 어떤 펀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나중에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 공모 펀드도 굉장히 고위험, 고수익의 그런 펀드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들 조심스럽게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정적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까지 이제 펀드가 설정된 걸 이제 좀 압축해서 가져온 건데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생각할 때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크게 한 4가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월세를 따박따박 잘 내느냐 하는 이런 임차인의 어떤 신용도, 그 다음에 공실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공실에 어떤 위험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이런 임차인이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 임대 기간이 우리가 투자하는 이 운영 기간보다 더 큰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펀드를 보시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보시면 뭐 해외 같은 경우에도 뭐 최대 손해보험사, 법무법인, 뭐 나사, 뭐 호주 연방교육부, 뭐 이런 하이트 진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망할 것 같은 회사는 별로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굉장히 우량한 임차인이다라는 거고, 임대도 전체 임대입니다. 그러니까 공실의 위험이 없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이것도 조금 뭐 바뀌긴 했는데 거의 다 임대 기간이 운영 기간보다 높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도 호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 경기 변동에 따라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변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임대료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매출이 연동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연 2% 상승한다던가 고정된다던가 뭐 이런 식의 계약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지금 나오는 공모 펀드는 대부분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개발 펀드 없죠. 뭐 이렇게 지어서 뭐 잘 지어서 임차인 채워서 이걸 내 보내겠다라든가 그런 펀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센터장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마무리 한 장 남았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보면은 사실은 낮지는 않습니다. 아까 6%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임차인과 임대 구조를 갖고 있어서 수익률도 낮진 않은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위험은 없느냐? 위험도 이제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하는 경우에는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경기를 아예 안 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언제 이제 매도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뭐 좋은 경기일 때 이제 매도하는 게 주요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주로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